내 이름은 유승미. 남편과 아들아이 이렇게 세 식구이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 결혼기념일이네. 매일매일 직장일에 집안일, 아이 돌보기까지 허덕이다 보면 중요한 결혼기념일도 까먹기 십상이다. 아자! 올해는 결혼 5주년이니까 거창하게 외식이라도 해볼까나? 나는 결혼기념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들떠 있었다. 그러다 남편으로부터 이런 내 기분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번 주말에 나 좀 어디 갔다 와도 돼? 이번 주말이면 결혼기념일인데 혹시 까먹었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 급한 일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아직 건강할 때 여행이라도 가두자고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랬구나. 근데 나 이번 주말에 출근해야 되는데 무빈이는 어쩌지? 무빈이 걱정은 마. 내가 데리고 갔다 오지 뭐. 어머니 아버지도 손주랑 같이 여행한다고 하면 좋아하실 거야. 그런 거면 꼭 이번 주말이 아니라 나도 시간이 될 때 같이 가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부모님 일정도 있는 거니까 어쩐지 내가 끼어들 수 없는 벽이 느껴졌다. 또 모처럼 들떠있던 결혼기념일에 대한 기대도 깡그리 사라지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 알았어. 무빈이 잘 데리고 다녀와. 고마워, 이해해줘서. 무빈아, 우리 주말에 여행 갈 거야. 너도 좋지? 예. 그리고 주말 아침, 나는 여행을 떠나는 남편과 무빈이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무빈아, 할머니 할아버지랑 여행 즐겁게 하고 와. 엄마 선물 사올게. 그래, 선물 기대하고 있을게. 나는 두 사람을 보내고 곧바로 출근을 했다. 그렇게 오후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엄마. 무빈아,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토할 것 같아. 배도 너무 아파. 무빈아, 아빠는 어딨어?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옆에 안 계셔? 아빠 없어.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없어. 혼자 있다는 무빈이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졌다. 무빈이는 전화를 하는 동안 점점 상태가 나빠져서 침대 위에다 토하고 나니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무빈이는 계속 혼자였다. 애를 저지경이 되도록 혼자 내버려두고 이 남자는 어디 가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곧바로 과장님께 조퇴를 해야겠다고 말씀드렸다. 평소에 내가 이렇게 갑자기 조퇴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뭔가 큰일이 생겼다고 직감하셨는지 두말 없이 조퇴를 허락해 주셨고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하도록 업무 분담을 해주셨다. 나는 곧장 기차에 올라타고 무빈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무빈이와 통화를 했다. 무빈아, 괜찮니? 배 아파. 계속 토할 것 같아. 왜? 힘들어하는 무빈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전화기만 붙들고 있어야 했다. 목이 메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당연히 남편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화가 치밀었다. 무빈아, 엄마가 호텔에 연락할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 엄마도 지금 가는 중이니까 너무 걱정 말고, 알았지? 나 참을 수 있어. 엄마 빨리 와. 나는 무빈이와 통화를 잠시 끊고 무빈이가 묵고 있는 호텔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무빈이의 상태를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간호 경험이 있는 스태프를 포함해 몇몇 직원들이 무빈이가 묵고 있는 방으로 달려가 주었다. 잠시 후 무빈이의 전화기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려주었다. 여보세요? 네, 저는 이 호텔 직원입니다. 지금 구급차를 불렀고요. 곧바로 아드님을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제일병원이라는 병원인데요. 보호자분께서도 거기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애 잘 좀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어서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것 말고 다른 생각은 없었다. KTX가 이렇게 느리게 느껴진 것도 처음일 것이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검사 결과 무빈이의 병명은 급성 위장염이었다. 담당 의사는 아마 상상 이상의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힘들었을 텐데 용케 잘 참았네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내가 느낀 남편에 대한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혼자 사경을 헤맸을 무빈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무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울지 마. 그래. 엄마, 무빈이 옆에 계속 있을 거야. 이제 무서워하지 마. 알았지? 응. 나는 무빈이를 병실에 두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전데요. 지금 어디 계세요? 나? 나 지금 친구들하고 차 마시고 있는데 왜 그러니? 그럼 아버님은요? 네 시아버지는 아침부터 회사 후배들하고 골프 경기 있다고 같이 나갔는데 무슨 일 있니? 왜 그러는 건데? 혹시 지금 여기로 오려고 그러니? 나는 시어머니께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말씀드렸다. 내 얘기를 듣고 난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셨다. 그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려라. 이따 보자.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고 거칠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저녁 무렵이 되자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떡하지? 무빈이가 없어졌어. 애가 없어지다니 무슨 말이야? 내가 잠깐 편의점 간 사이에 애가 없어졌어. 지금 프런트에 가서 호텔 직원들한테 부탁해볼게. 근데 너도 지금 여기로 와주면 안 될까? 그래, 그러지 뭐. 근데 나 이미 왔어. 어? 왔다니? 어딜 와? 나 제1병원에 있어. 뭐? 병원? 무빈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참 뻔뻔하네. 네가 무빈이 내팽개쳐 놓고 나가서 바람핀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편의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아닌 척 잡아떼봤자 소용없어. 거기서 꼼짝 말고 있어. 다 같이 호텔로 갈 테니까. 뭐? 다 같이? 나는 간호사에게 잠시 무빈이를 부탁하고 어머님, 아버님과 남편이 있는 호텔로 향했다. 우리가 호텔로 들어서자 남편은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를 어떻게...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있는 힘껏 남편에게 따귀를 날렸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 썩어빠진 놈! 덩치가 보통 사람보다 큰 시어머니가 있는 힘껏 달려들자 미처 피하지 못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뺨을 얻어맞고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졌다. 엄마, 왜 이러세요? 야, 이놈아. 무빈이가 지금 급성 위장염으로 입원해 있는 건 아니? 어린 게 그 아픈 걸 참고 또 참으면서 널 기다렸을 생각을 해봐. 애가 그 지경이 되도록 내팽개쳐두고 너 어디 가서 뭐 했어? 여자 데리고 여기 왔니? 나랑 네 아버지까지 팔아가면서 넌 그러고 싶던? 어? 무빈이가 입원했다는 사실과 모든 게 탄로났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기 무빈이는 지금 괜찮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제 와서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 설마 무빈이가 구급차에 실려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남편은 이제 와서 걱정이 돼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 누구도 남편의 그런 모습을 진심이라고 믿지 않았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 당신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무빈이 걱정을 해? 당장 이혼해. 어머님, 아버님께는 이미 말씀드렸어. 아니... 시어머니는 나와 통화를 마치자마자 골프장에 계신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무빈이가 있는 곳으로 곧장 와주셨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무빈이가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내 앞에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를 하셨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다 내 탓이야. 무빈이가 이만하길 참만 다행이구나. 미안하다. 널 볼 면목이 없다. 무슨 말을 해도 부족하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구나. 몸둘 바를 몰라 하시는 시부모님께 이러지 마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라고 하고 두 분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 무빈이를 방치한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시부모님께서도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저기 승미야, 잠깐만. 내가 이렇게 빌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절대 그렇게 못해.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기나 해? 오늘이 글쎄 무슨 날이더라?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나는 당신 속도 모르고 혼자서 어떻게 축하 파티를 할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당신이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결혼 기념일은 포기했는데 어차피 당신은 기억도 못하고 있었네. 애는 호텔에 처박아두고 여자랑 바람이나 피운 당신 같은 남자랑 난 하루도 더는 같이 못 살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는 못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맹세코 내 마음속에는 너밖에 없어.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는 남편을 보며 어이상실. 나는 물론 시부모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 나는 시부모님께 남편을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한 후 다음 날 무빈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다. 이혼 서류를 지참하고 말이다. 나는 남편의 불륜 상대가 누군지 남편에게 불개했고 그 여자가 사는 곳을 알아냈다. 남편의 불륜 상대는 같은 직장 동료로 그쪽도 기혼자였다. 나는 남편의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불륜 상대의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직장에까지 불륜 사실을 폭로한 걸 알고 남편이 광분했지만 나는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을 뿐이다. 나는 두 사람으로부터 합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냈다. 그리고 남편과 내가 이혼한 후 시부모님도 남편과 연을 끊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 후 친정으로 왔고 무빈이는 친정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앞으로 남편과는 두 번 다시 만날 생각이 없지만 마지막까지 나와 무빈이 편에서 걱정해주신 시부모님께는 가끔씩 찾아가 무빈이가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생각이다. 오빠 부부는 결혼 생활 내내 아이를 원했는데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자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오빠가 무정자증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오빠 부부는 고민 끝에 합의 이혼을 했고 3년 후 오빠는 아들이 둘인 싱글마더 보키 씨와 재혼을 했다. 오빠는 보키 씨의 두 아들을 마치 자기 아이인 것처럼 진심으로 대했다. 재혼할 당시에 6살, 1살이던 아이들은 이제 모두 자라 작은 아이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다. 하지만 작년 말에 보키 씨는 오빠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오빠는 이혼에 반대했다. 하지만 보키 씨는 이혼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나와 우리 부모님도 동석해서 다 같이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보키 씨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당신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좋은 아빠였어. 그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남편으로서의 당신은 없었어. 이제 작은 애도 독립할 나이가 됐고 우리가 부모로 같이 있을 이유도 없어졌다고 봐. 결국 두 사람은 부모였지 부부는 아니었다는 말 같았다. 보키 씨 말에 의하면 오빠는 아이들이 하는 말은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지만 자기가 하는 말은 늘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어쩌다 둘이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고 오자고 하면 무슨 소리야, 애들 두고 어딜 가?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한다.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둘이서 외출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니야? 오빠가 좋아할 것 같은 영화를 보자고 해도 무시하면서 애들이 같은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하면 그래, 우리 셋이 같이 보러 가자 라고 대번에 오케이 했다고 한다. 보키 씨의 말을 들은 오빠도 반론을 펼쳤는데 너 엄마 맞아? 난 네 말을 상대할 가치조차 못 느끼겠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부부가 남자 여자가 아니라 부모로 관계가 바뀌는 건 당연하고 그걸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몇 살이 됐건 아이들은 아이들인 거지. 영화는 복희 네가 재미없어 할 내용이라 같이 가자고 안 한 것뿐이야. 네 생각해서 그런 거야. 같은 영화를 처음엔 복희 언니가 보러 가자고 했잖아. 정말 언니 말은 듣지도 않고 기억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처음엔 차분하게 복희 씨를 설득하려고 하던 오빠도 막상 말을 하다 보니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다. 나는 너랑 네 두 아들을 열심히 먹여 살렸어. 밤마다 남자 구실도 충분히 했고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복희 씨를 무시하는 투로 말이 바뀌어갔다. 하지만 복희 씨도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먹여 살렸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두 아이들도 양자로 호적에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양육할 의무가 오빠에게도 있었다.
보키 씨는 흥분하는 기미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그렇게 나한테 불만이 많으면 이혼하는 편이 낫지 않겠어? 당신은 내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라고 말했다. 부모님도 나도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니 오빠가 보키 씨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가 저러면 어떤 여자라도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겠다 싶었다. 어쩌면 오빠는 이혼한 전 부인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보키 씨와 전 부인을 비교하는 말을 할 때도 있고 특히 나하고 둘이 있을 때는 전 부인에 대한 얘기를 자주 꺼냈다. 전 부인과의 이혼은 서로 마음이 떠나가서가 아니라 오빠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이유였으니까 아쉬움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어쩜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한 건지도 모르겠다. 전 부인을 마음에 담아둔 채 보키 씨와 재혼을 한 거라면 같은 여자 입장에서 보키 씨가 한없이 안쓰러울 뿐이다. 또 만약 보키 씨가 아닌 보키 씨의 아이들을 보고 재혼을 한 거라면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 또 있을까 싶다. 오빠와 보키 씨의 얘기가 끝나고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후 엄마는 조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카들은 보키 씨가 이혼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엄마는 혹시 보키 씨가 가진 불만이 오빠에 대한 오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조카들은 보키 씨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둘 다 이혼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아버지는 우리들한테 자상했지만 엄마한테는 항상 차가웠어요. 엄마가 이혼을 결심한 건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봐요. 라고 똑부러지게 말했다. 조카들도 오빠 부부의 갈등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인 것 같았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기쁘지 않을 자식은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친부모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애정결핍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자신들에겐 따뜻한 아버지가 엄마를 냉대하는 모습을 줄곧 지켜봐야 했다면 그것 또한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어릴 때는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자라면서 아이들도 분별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선명하게 감지했을 것이다. 문제의식을 갖게 된 조카들은 자기들이 나서서 오빠의 문제점을 고쳐보려고 노력한 적도 있다고 한다. 무의식적으로 엄마를 무시하는 아버지가 엄마를 좀 더 위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를 위한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엄마를 의식하도록 여러 방법도 써봤다고 하는데 매번 결과는 엄마의 소외감과 자신들에 대한 과잉 애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역시나 오빠에게 있어 보키 씨는 관심 외의 대상이었고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투의 매정한 태도만 더 두드러질 뿐이었다. 조카들은 둘 다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자기들이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엄마를 무시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불만이 생겼고 그러다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되고 여러 애증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결국 보키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곧바로 오빠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20년을 같이 산 남편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거냐? 이래서 여자들이 더 독하다는 거야. 전화에 대고 한참 동안 분풀이를 해댔다. 오빠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예뻐한 애들까지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엄마를 따라 나서는 걸 보고 서운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었고 아내를 저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혼을 거부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보키 씨가 느껴온 소외감을 아이들도 알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오빠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으면서 결혼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오빠를 보면 결혼이 보키 씨와 자신을 부부로 연결시켜준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자신을 가족으로 연결해주는 하나의 부속장치로 이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오빠에게 잘 됐네. 유치하고 차가운 여자하고 같이 안 살아도 되잖아. 라고 했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다. 같은 남자인 아버지조차도 보키 씨가 아닌 오빠에게 잘못이 있다며 오빠를 야단치는 이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빠는 보키 씨와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혼자 남아있는 지금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다. 반성은커녕 날이 갈수록 보키 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자기 분노를 부모님과 나한테 화풀이하는 일이 잦다 보니 우리도 여간 지치는 게 아니었다. 어쩌다 내가 오빠는 보키 씨를 아내로 맞은 게 아니라 아이가 있는 여자 중에 보키 씨를 고른 것뿐이잖아. 아니야? 라고 해도 그래, 아이가 있는 여자를 골라서 결혼했다. 그게 어때서?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뻔뻔하게 대답한다. 혹시 결혼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를 향해서도 대체 내가 왜 나쁜 놈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데? 잘못은 동의 없이 애들을 데리고 나가버린 보키한테 있는 거잖아. 라고 따져댔다. 그런 오빠를 본 부모님은 네가 조금이라도 보키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다. 보키는 아이들 엄마이기 이전에 네 아내야, 아내. 근데 봐라, 너는 보키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툭하면 따돌리고 애들하고만 어울렸잖니. 그런데도 20년 넘게 부부로 있어준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 이놈아. 이러쿵저러쿵 남의 탓하기 전에 우선 네 자신부터 반성을 좀 하라고. 알아들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오빠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오빠가 저지경이긴 했지만 보키 씨와는 아직 가족이라는 생각에 가끔씩 라인을 주고받았다. 오빠랑 이혼하게 됐으니 나하고도 연락을 차단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보키 씨와 조카들이 잘 있는지 걱정이 돼서 언니 요즘 어때요? 아픈 데는 없어요? 하고 라인을 보냈다. 그러자 보키 씨는 바로 라인을 확인했고 여전히 연락처가 남아있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보키 씨와 조카들은 작은 맨션을 얻어서 셋이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직장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졌지만 아이들이 알아서 청소며 요리 등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덕분에 별로 힘들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놓였다. 보키 씨는 조카들 사진도 보내왔는데 두 아이 모두 밝은 모습이었다. 그렇게 5년 후 보키 씨에게 새로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 2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당분간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했지만 무척 행복해 보였다. 긍정적으로 자기 행복을 찾아가는 보키 씨와는 달리 오빠는 여전히 보키 씨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가족들에게 분풀이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도 나하고도 멀어지게 됐다. 그러다 우연히 오빠도 보키 씨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 모양이었다. 내 자식들은 절대 못 넘겨줘. 라며 보키 씨의 지인들을 수소문해서 보키 씨의 주소를 알아냈고 집으로 무작정 쳐들어갔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오빠 편을 들어주거나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빠는 예전에 보키 씨에게 몇 살이 됐건 애들은 애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됐고 더구나 보키 씨와 이혼까지 했으면서 애들이 아직도 자기가 생각하는 어린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을 뿐이다. 이제 오빠는 부모님도 나도 물론 보키 씨도 아이들도 그 누구도 상대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내 이름은 하승리, 고등학교 2학년이다. 선천적인 청각장애가 있어서 귀에 보청기를 껴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최근에 나온 보청기는 디자인도 예쁘고 언뜻 보면 이어폰처럼 보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청기를 쉽게 눈치채지 못하기도 하고 보청기를 끼면 청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일반 학교에 진학했다. 학교 생활은 크게 힘든 점은 없었고 최선을 다해 알차게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보청기의 세련된 디자인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했다. 문제가 일어난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누구야 대체? 이어폰 소리가 나한테까지 다 들리잖아. 시끄러워 죽겠는데 당장 안 줄여? 손자로 보이는 어린애를 데리고 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그렇게 소리치면서 소음을 내는 범인을 찾으려는지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사실 보청기를 낀다고 정상인과 같은 청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어폰, 시끄러워 하는 말은 선명하게 들려왔다. 누구 핸드폰이라도 울리나? 내 핸드폰은 아닌데. 어쨌든 나는 할아버지가 찾는 범인도 아니고 해서 조용히 있었는데 학교에서 좀 피곤해서 그랬는지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다. 내가 깜빡깜빡 조는 사이에도 할아버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범인을 찾고 있었고 손자도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다. 이 근방에서 나는 소리가 분명해. 그러면서 내 가까이에서 두리번거리며 누가 범인인지 사람들을 차례로 노려보다가 내 앞에서 딱 멈춰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너지? 네가 범인이야. 어? 나?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내 귀에 강한 충격이 전달됐다. 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귀를 만져보니 보청기가 귀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귀에 있어야 할 보청기가 할아버지 손에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내 보청기를 이어폰이라고 생각하고 잡아챈 것이 분명했다. 보청기가 귀에서 떨어진 순간 주변의 소리가 무음에 가까워져 버렸다.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뭐라고 호통을 치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건 보청기예요. 나는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발음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할아버지에게 설명을 했다. 내 목소리가 들렸는지 할아버지가 말을 멈췄기 때문에 나도 조금은 마음을 놓았다. 다행이다. 할아버지가 알아들으셨나 봐. 하지만 다음 순간 할아버지는 다시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셨다. 할아버지의 입모양을 읽어보니 어따 대고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더 이상은 사람들 앞에서 어눌한 발음으로 말하기도 싫었고 들어줄 것 같지도 않은 할아버지에게 뭐라 항변하는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점점 더 심하게 나한테 화를 내는 것 같았고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어왔었다. 나는 언제까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눈물을 꼭 참고 있었다. 그때 내 맞은편에 있던 회사원처럼 보이는 어떤 남자분이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그 남자분은 할아버지에게서 내 보청기를 뺏어와 나에게 돌려주었다. 서둘러 보청기를 귀에 꽂자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제 이어폰에서 소리가 새어나갔던 것 같아요. 뭐가 어쩌고 어째? 자요. 이 소리 맞죠? 그렇게 말하더니 자기 귀에서 이어폰을 뺐다. 그러자 이어폰에서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자분이 그렇게 사과를 하자 할아버지는 어디서 누굴 속이려고 들어? 이게 늙은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범인은 이 여자애가 틀림없어. 젊은 게 보청기가 어쩌고 하는 것부터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음악 소리는 이 여자애가 있는 방향에서 들려왔다고. 라며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귀가 안 들린다고 한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선천적으로 청각에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구구절절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할아버지는 조금도 자기 생각을 나도 보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아. 그러니까 네 귀에 꽂은 건 보청기가 아니야. 어디서 어른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이야. 니들 날 고약한 늙은이로 만들려고 작당들 한 거지? 할아버지는 급기야 분노하면서 나한테 달려들었다. 그리고 다시 내 귀에서 보청기를 빼앗아서는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짓이겼다. 난 그 광경을 그저 얼어붙은 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갑자기 대체 이게 무슨 행패세요? 라고 하며 아까 그 남자분이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화를 내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지만 오고 가는 대화 내용을 알 수 없어 눈앞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었다. 나는 좀 전까지 참고 있던 눈물이 다시 북받쳐 올라 더는 억누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다. 다음 역에 도착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얼굴을 들고 아주머니를 보려던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광경은 할아버지가 그 남자분에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학생 괜찮아?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셨다. 이번 역에서 영무원한테 사정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나하고 같이 내려요. 하고 천천히 말씀해 주셨다. 학교엔 내가 연락해 둘 테니까 그렇게 알고 너무 걱정 마. 라는 말도 덧붙여 주셨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이 일의 황당한 전말을 알게 되었다. 이어폰에서 소리가 새어나온 범인은 아까 그 남자분이 아니었다. 그 남자분은 그저 그 소란을 빨리 잠재우려는 생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할아버지에게 말했던 거였고 이어폰의 음량도 할아버지한테 보여줄 때 일부러 크게 올렸던 거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신경을 거스른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 어이없게도 진짜 범인은 할아버지 자신이었다.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는 할아버지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들리긴 한 모양이었는데 대체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건지 극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신경이 그 소리를 향하고 있었을 때 여기야, 여기서 소리가 들려 하며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 뒤에 있던 남자아이가 할아버지의 가방을 손으로 가리켰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할아버지 핸드폰은 주머니에 넣어뒀잖아.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보였다. 핸드폰은 분명히 진동으로 되어 있었고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핸드폰은 좀 전에 산 거잖아. 너도 같이 있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이게 비싼 건 아니지만 고장 난 것도 아니고 왜 지 혼자 소리가 나겠어? 아무리 싼 거라고 해도 아직 새 건데. 절대 나는 아니야. 이런 얼굴로 여전히 굽힘이 없는 할아버지에게 그 남자분이 물었다. 그럼 그거 말고 예전 핸드폰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야 저먼 말이 헌 것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해서 가지고 왔지.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예전 핸드폰은 어디에 두셨는데요? 가방에. 근데 그건 카메라밖에 못 쓴다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할아버지는 자기 가방을 열었다. 그러자 가방에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여자의 짧은 비명 소리인 것 같기도 했고 거친 숨소리인 것도 같았다고 한다. 아니 이게 왜 지 혼자 저절로? 당황한 할아버지가 허둥지둥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다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 사이에도 여자의 격양된 숨소리와 남자의 낮은 톤의 신음소리는 지하철 안에 가득 퍼져나갔고 남자아이가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야 이놈아 안 돼. 라며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의 눈을 가렸고 얼른 핸드폰을 주우려 했지만 손주한테서 손을 뗄 수도 없고 우왕좌왕하다가 누가 저거 좀 꺼줘. 라고 소리쳤다. 결국 그 남자분이 핸드폰을 집어서 화면을 껐고 할아버지에게 핸드폰을 넘겨줬다. 할아버지, 아까 그거 뭐야? 천진하게 물어보는 남자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모두 크크크 웃음을 터뜨렸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그 남자분에게 팔목을 잡힌 채 역무원 앞으로 끌려갔고 역무원실에 들어가 자기 입으로 소란을 피운 내용을 이야기해야 했다. 단단히 체면을 구기게 된 할아버지는 역무원실에서 자기가 소란을 피운 정황을 얘기하면서 얼굴이 벌개지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 뒤 할아버지는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나도 참고인으로 경찰서까지 같이 동행했다. 경찰 조사가 끝나자 가족들이 경찰서로 할아버지를 데리러 왔는데 어찌나 화를 내던지 할아버지는 점점 풀이 죽어서 고개도 들지 못했다.
나는 할아버지로부터 보청기 변상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로 했다. 물론 할아버지한테 당한 수모를 쉽게 잊을 수는 없겠지만 할아버지는 한 달 전쯤 직장에서 정년퇴임을 하셨다는데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핸드폰도 싼 것으로 바꾸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 보청기 값과 위자료 100만 엔을 물어내야 하는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그뿐 아니라 화가 난 할아버지 딸이 할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 다신 안 봐요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나니 약간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건 그렇고 이미 해약한 핸드폰에서 어떻게 동영상이 재생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다운로드 후 저장해둔 파일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장해뒀던 파일이 오작동으로 재생됐던 거란 걸 알게 되었다. 아마도 그 할아버지는 이어폰을 끼고 최대 음량으로 동영상을 시청했을 테고 그러다 보니 핸드폰의 음량도 최대 상태였을 테니까 지하철에서도 그렇게 크게 소리가 났던 거겠지. 대체 그런 동영상을 그렇게 큰 소리로 혼자 몰래 듣는 심리는 뭘까?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도 소리가 새어나왔을 게 분명한데 그걸 지금까지 몰랐던 건가? 어쨌든 나는 보청기 배상금과 위자료를 받았고 그 돈으로 전에 쓰던 보청기보다 훨씬 더 고가의 고성능인 보청기를 새로 구입하고 기분 좋게 소리를 듣고 있다. 나 아니야. 헐, 내 이름은 나승미, 36살이다. 올해 유치원 졸업반이 된 딸아이 유나의 유치원 친구 엄마 중에 조금 골치 아픈 사람이 있다. 그 엄마의 이름은 삼이란. 사람이 좀 특이하다 보니 엄마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나하고는 좀 친해지게 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나라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받아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 승미 씨,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너무 덥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덥네. 벌써 여름이 왔나 봐요. 그니까 이제 여름이지 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인사나 하는 사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됐겠지만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삼이란 씨를 조금 알게 되면 그 사정이 달라진다. 유치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저녁 반찬을 뭘로 할까 마트 세일 전단지를 보면서 궁리를 하다가 유나야,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엄마, 나 카레 먹고 싶어. 카레? 감자가 없는데. 그럼 마트 갔다 와야겠다. 나도 갈래. 감자. 여기 있다. 우리 동네에서 여기가 가격도 싸고 물건도 괜찮아. 고기도 세일하네? 좀 사가야겠다. 엄마, 나 사이다. 너 며칠 전에도 마셨잖아. 탄산 많이 마시는 거 안 좋아? 사실 좀 전에 유나와 장을 보러 나가려는데 현관 앞에 진우가 서 있었다. 진우야, 너 왜 여기 있어? 엄마가 유나네 집에 가 있으라고 해서. 엄마가? 아줌마한테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진우는 삼이란 씨의 아들로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진우를 우리 집에 맡기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오늘처럼 진우를 현관 앞에 혼자 두고 간 건 처음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하는 내 기분을 알 리 없는 유나는 진우야, 우리 같이 놀자 하며 좋아서 깡충깡충 뛰고 있었다. 진우는 말썽을 피우는 아이도 아니고 내가 요리를 할 때 도와주기도 하는 착하고 똘똘한 아이이다. 유나와 사이좋게 잘 놀기 때문에 잠깐 맡아주는 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아이가 짐도 아니고 말도 없이 현관 앞에 아이만 덩그러니 두고 간 것이 마음에 걸렸다. 더구나 삼이란 씨는 진우를 한 번 맡기면 한밤중이 되어서야 데리러 오는 탓에 사람을 지치게 한다. 아무튼 일단 전화나 해보자. 몇 번인가 전화를 걸었지만 그때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다가 그대로 끊어지기를 반복하고 영 받지를 않았다. 뭐야, 지금 전화 그냥 끄는 거야?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진짜 이건 아니지. 어쨌든 일단은 진우도 데리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을 내서 셋이 같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날은 남편이 잔업 때문에 저녁 때 집에 없는 날이어서
다른 신경 안 쓰고 우선 애들만 챙기기로 했다. 그나저나 3일한 씨는 이 시간까지 대체 연락도 없이 뭐 하는 거야? 와야 할 연락이 없으니 뭘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결국 3일한 씨보다 남편이 먼저 집에 도착했다. 여보, 왔어요? 누가 왔나 보네? 그게 있잖아. 나는 남편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벌써 10시가 넘었는데 상식적으로 연락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집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남편은 3일한 씨한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 게 아니냐며 걱정을 했고 나와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넷이서 같이 진우네 집에 가보기로 했다. 진우네 집에 가니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았다. 네. 벨을 누르자 안에서 3일한 씨의 남편이 나왔다. 아니, 진우야. 너 엄마랑 할머니 댁에 간 거 아니었어? 네? 진우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지 진우를 보고 무척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남편은 그런 진우 아빠에게 어떻게 우리가 진우를 데리고 왔는지 상황을 설명해줬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진우가 혼자서 저희 집 현관 앞에 있었대요. 진우는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온 거였고요. 네? 전 몰랐습니다.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집사람이 진우를 데리고 친정에 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같이 저녁 먹고 잘 놀다가 데려왔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죠.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서 그래요. 잠깐 들어오세요. 우리는 더는 거절하지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진우 엄마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그냥 끊어지더라고요. 저 한 번만 다시 걸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전화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요. 여보세요? 미란 씨? 혹시 지금 술 마셨어? 지금이 몇 시인데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에 진우 맡긴 거 잊어버렸어? 나 지금 호스트 클럽이야. 뭐? 저기 남편분도 걱정하시는 것 같으니까 빨리 집으로 와. 얼른. 웬 잔소리? 집에 가고 말고는 내 맘이지. 그리고 남편한테는 친정 간다고 다 알리바 있지 않았어. 염려 붙들어매. 자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알지? 정신 좀 차려. 걱정 말라는데도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한두 번 한 줄 알아? 자기가 우리 진우 맡아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서미란 씨는 바로 내 옆에서 자기 남편이 다 듣고 있는 것도 모르고 술에 취해 정신없이 이 말 저 말 뱉어대고 있었다. 사실은 나 지금 자기 집에 있어. 옆에 진우 아빠도 있는데 전화 바꿔줄게. 기다려. 라고 하자 서미란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다. 남편이 있다니 무슨 소리야? 미란이 너 요즘 저녁에 자주 외출하는 것도 그렇고 돈도 막 쓴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다 호스트 클럽에 다니느라 그랬던 거니? 게다가 진우를 친구 집에 맡겨두고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왜 이러는데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리고 진우는 엄마밖에 모르는 애야. 내가 좀 어쩐다고 해서 삐뚤어질 애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무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진우와 놀고 있던 유나를 데리고 남편은 먼저 집으로 갔고 나는 진우도 걱정이 되고 해서 좀 더 남아 3일한 씨를 기다리기로 했다. 얼마쯤 있으니 3일한 씨가 집으로 왔다. 나 왔어. 전화 통화를 할 때에는 술에 취한 듯 했던 사람이 남편한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눈치를 보며 살금살금 미란이 너 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나는 이대로는 너랑 같이 사는 건 힘들 것 같다. 그럼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우선 여기 요나 어머니께 사과부터 해. 너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기다리고 계셨어. 오늘 정말 미안했어. 근데 유나랑 같이 놀면 자기도 편하고 나쁠 건 없지 않아? 유나랑 놀아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물론 미란 씨가 자기 시간 갖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거짓말까지 하면서 호스트 클럽에 다니는 건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지 않아? 옆에서 우리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던 진우 아빠가 미란이 너한테 실망이 너무 커. 그만 이혼하자.
라고 말했다. 뭐? 당신이 나한테 실망했어도 진우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는 걸 알아야지. 그러자 방에서 자는 줄 알았던 진우가 거실로 나왔다. 나는 엄마 싫어. 엄마는 나 밥도 안 주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잖아.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와 진우 아빠는 깜짝 놀랐다. 진우야, 엄마가 너 밥 안 해줘? 응. 엄마는 맨날 유나네 집에 가면 저녁 줄 거라고 유나네 집에 가란 말만 해. 진우, 너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그럼 안 되지. 조용히 해. 거짓말을 한 사람은 너지 진우가 아니야. 진우야, 괜찮아. 아빠한테 다 말해봐. 나는 나한테 관심도 없는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좋아. 그리고 엄마보다 유나 엄마가 만들어주는 카레가 훨씬 더 맛있어. 그러니까 그건 오해라고. 난 그저 지호랑 유나랑 같이 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보낸 것뿐이야. 삼일한 씨는 열심히 변명했지만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지호 엄마 아빠는 이혼을 했고 지호가 원하는 대로 친권은 지호 아빠가 가져가게 됐다고 한다. 지호가 혼자 우리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을 때는 지호가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지만 지호 아빠가 제대로 된 사람인 것 같아서 이제는 안심이 된다. 이혼 후 삼일한 씨는 몇 번이나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가 졸지에 이혼당하고 아이도 뺏기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나한테 위자료 안 주면 고소할 거야.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애를 먹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삼일한 씨 친정 부모님이 집으로 데려간 모양이었다. 진호 아빠는 진호를 데리고 본가 근처로 이사를 갔고 그 바람에 진호는 유치원도 옮겨야 했지만 가끔씩 진호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유나에게 편지를 보내오는 걸로 보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삼일한 씨는 이혼을 하면서 남편분의 예금을 모두 탕진한 사실이 드러났고 과실이 본인한테 있는 만큼 위자료까지 더해져서 배상해야 할 금액이 상당하다고 들었다. 결국 친정 부모님이 하시는 농사일을 거들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힘들게 일해 변상할 돈을 모으느라고 지금 고생을 하는 것 같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몰래 드나들던 호스트 클럽에는 얼씬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는 소문이다. 그날 나는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평소처럼 밖에서 놀고 있었다. 자, 오늘도 밖에서 마음껏 놀아보아요. 네. 아이들은 자유롭게 놀이기구를 타고 놀았다. 그런데 아이 하나가 큰 소리로 내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이거 봐요. 나를 부른 아이는 늘 밝고 활기찬 지훈이었다. 지훈이는 그네를 엄청 높게 타고 있었다. 위험하니까 조금 더 낮게 타라고 말하려던 그 순간 위험해! 지훈이의 몸이 공중에 붕 떴다. 난 떨어지는 지훈이를 잡으려고 달려갔지만 결국 지훈이는 거꾸로 엎어진 채로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지훈아! 난 서둘러 지훈이에게 뛰쳐갔고 머리에 피가 조금 난 지훈이를 지혈하고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다. 안 받잖아. 평소엔 금방 받으셨는데. 그 뒤로도 3번 정도 전화를 했지만 지훈이네 어머님은 외출을 하셨는지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늦으면 큰일 날지도 몰라. 나는 서둘러 지훈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지훈이는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찰과상이라 아버님께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지훈이네 집으로 향했다. 지훈아, 괜찮니? 네, 멀쩡해요. 미안해. 선생님이 좀 더 빨리 얘기했어야 했는데. 선생님 잘못도 아닌데요, 뭘. 지훈이와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지훈이네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차도 있고 불도 켜져 있네? 나는 의아해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어머님은 나올 기색이 없었다.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지훈이는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고 난 어머님을 불렀다.
실례합니다. 지훈이 어머님. 그러자 방 밖으로 으앙. 지훈이가 울면서 뛰쳐나왔고 지훈이를 쫓아 수건을 두른 어머님이 나왔다. 현관에 서 있던 나는 그 모습에 화들짝 놀랐다. 엄마가 모르는 아저씨한테 괴롭힘 당했어. 그런 거 아니야.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멍하니 서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길래 뒤돌아보니 내 메시지를 듣고 황급히 집에 온 아버님과 딱 마주치고 말았다. 어머님은 그런 거 아니야. 라며 변명했지만 지훈이는 울상이 되어 아버님께 달려갔다. 엄마를 구해줘. 나는 지훈이가 무엇을 받고 어머님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고 말았다. 지훈이는 아버님께 안겨서 엉엉 울었다. 아버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 팬티 차림의 젊은 남자를 끌고 나왔다. 딸이 다쳤다는 연락이 왔는데 넌 이놈이랑 붙어 먹고 있었던 거야? 심지어 그걸 딸한테 보이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 유치원 교사 앞이라는 것도 잊었는지 아버님은 펄펄 화를 냈다. 그래도 너무했지. 아이한테 불륜 현장을 보이다니. 지훈이가 많이 놀랐을 텐데. 그러자 어머님은 뭐? 애초부터 당신이 나를 외롭게 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했고 심지어 나를 걸고 넘어졌다. 그리고 당신도 웃겨. 애 좀 다쳤다고 호들갑 떨면서 전화나 해대고 애 아빠가 아니라 엄마 쪽에 연락했었어야지.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이 사람 제정신인가 싶었다. 부모라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걱정하는 게 정상이다. 서둘러 집에 온 아버님처럼. 지훈이가 머리를 다쳐서 피를 흘리길래 곧장 어머님께 연락드렸고 심각한 상황이라 아버님께도 연락드린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쓸데없이 애 아빠한테 연락을 해? 당신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게 생겼잖아. 당신이랑 유치원 내가 고소해버릴 거야. 제정신이야? 애초에 네가 전화만 받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 선생님은 우리 대신 지훈이를 병원에 데려다 주셨다고. 근데 지금 그게 할 소리야? 한쪽은 나를 욕하고 한쪽은 감싸주는 공방전 속에서 저기 집안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시죠. 전 이만 갈게요. 불륜남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어 보였다. 전 그냥 이 사람이 불러서 온 거라 관계없거든요. 뭐? 만남 사이트에서 네가 먼저 꼬셨잖아. 완전 삼자 대면이잖아. 나야말로 집에 가고 싶다. 지훈이의 진료 결과를 말씀드려야 해서 가지도 못하고 그 난장판 속에 있어야만 했다. 나 없는 틈에 만남 사이트에서 젊은 놈 골라 잡아서 바람 피웠을 줄이야. 이혼해. 처가에도 그렇게 알릴 줄 알아. 잠깐, 그건 안 돼. 다신 안 그럴게. 이 남자가 나쁜 거야. 난 이혼하기 싫어. 딸이 다쳐서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넌 유치원 전화도 안 받고 이놈이랑 자고 있었잖아. 딸 목숨은 내팽겨치고 바람이나 피우는 여자랑은 절대로 못 살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 불륜남은 아버님의 눈치를 보며 짐을 챙겨 빠져나가려고 했다. 아직 얘기 안 끝났거든요. 어딜 가세요? 내가 불륜남의 팔을 잡아 멈춰 세우니 좀 봐주세요. 이거 들키면 저 대학도 퇴학당할 거예요. 라고 뻔뻔스럽게 말했다. 너네 학교랑 부모한테 연락하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 그 말을 들은 불륜남은 울상이 되어 그러지 마세요. 전 아직 젊잖아요. 학교 퇴학당하면 앞으로 제 인생은 망한다고요. 라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뻔뻔한 놈. 너 하나 때문에 가정이 박살난 거 안 보여? 난 너네 둘 용서할 생각 추호도 없어. 철저히 짓밟을 거니까 각오하라고. 물론 딸은 내가 데려가지. 아버님은 지훈이와 함께 집에 들어갔다. 팬티 차림의 불륜남과 수건 차림의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
난 집 안에 들어가 지훈이의 상태를 말씀드리고 서둘러 집을 나왔다. 며칠 뒤, 지훈이는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헤어지는 건 슬픈데. 그 순간 선생님, 갑자기 지훈이가 달려와 내 품에 뛰어들었다. 그 뒤에 서 계시던 아버님은 나에게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요, 저기 이사 가실 거죠? 지훈이를 참 많이 예뻐했는데 아쉽네요. 네, 저 혼자 지훈이를 키우긴 힘들 것 같아서 부모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그러고 나서 그 남자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과하러 왔어요. 위자료도 제대로 지급하기로 했고요. 아버님이 그 남자네 학교에도 연락을 했기 때문에 남자는 퇴학당했다고 한다. 부모님과 지윤이네 집에 왔을 때 그 남자는 세상이 끝난 듯한 얼굴이었단다. 자업자득이지. 잘 됐네요. 하지만 아내는 말썽이 많긴 했어요. 아내분은 다음날 장모님과 함께 집에 난입해서는 바람 한 번 피운 게 뭐 대수라고? 맞아, 딱 한 번뿐이었잖아. 당신한테 버려지면 난 어떻게 살라고? 라며 난리를 피웠단다. 아버님은 당사자들끼리 얘기해봤자 말이 안 통해서 변호사와 함께 논리적으로 대응하니 결국은 엉엉 울면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났단다. 아내분은 전업주부였고 장모님은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돼서 아내분은 밤낮 없이 일만 하면서 살게 됐다고 한다. 매일 재결합하자고 울고불고 한단다. 아, 힘드시겠어요. 아니요, 이미 이사도 갔고 전화번호도 바꿔서 괜찮습니다. 아버님은 후련한 듯이 활짝 웃으셨다. 그리고 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사 가기 전에 지훈이가 선생님한테 편지 써도 돼요? 라고 말해서 서로 주소를 알려줬다. 그 후로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지훈이한테서 선생님께 라고 시작하는 귀여운 편지를 받고 있다. 지훈이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밝게 자라길 바라면서 매달 오는 편지를 딸과 함께 즐겁게 읽고 있다. 내 이름은 하연. 2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고민이 하나 있다.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다. 이게 뭐니? 이걸 밥이라고 차린 거야? 그러게, 완전 개밥이잖아. 두 사람은 저녁 시간만 되면 우리 집에 와서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불평불만을 쏟아낸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또 저녁 시간에 찾아왔는데 어머나 얘야, 이게 다 뭐니? 세상에, 국에 벌레가 한가득 들었잖아. 너 제정신이니? 전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왜 벌레를 넣었겠어요. 눈이 있으면 좀 봐라. 너 아니면 누가 넣었겠니? 어머님, 진짜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아서 곤란해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엄청난 말을 꺼냈다. 이 국을 만든 네 책임이니까 네가 다 먹어라. 네? 제가 왜요? 그럼 누가 먹니? 네가 만든 건 네가 먹어야지. 전 못하겠어요. 잔말 말고 빨리 먹어.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는 숟가락으로 국을 떴고 시누이가 내 뒤에서 나를 꽉 붙잡았다. 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엄마, 지금이야. 라며 두 사람은 억지로 나한테 국을 먹였다. 나는 입에 들어온 국에 비위가 상해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 속을 개원했다. 그런 내 모습을 두 사람이 비웃었다. 너한테 딱 맞는 음식이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넌 기생충이잖아. 우리 아들 돈 보고 접근한 더러운 기생충. 사업을 하는 남편은 지금 돈을 많이 벌지만 사실 우리는 남편 회사가 작을 때 만나기 시작했다. 내가 돈을 보고 남편을 만났단 건 말도 안 된다.
돈을 보고 접근했다뇨. 전 그 사람의 인품에 반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래? 평생 나랑 내 딸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면 네 말을 못 믿어줄 것도 없지. 요즘 세상에 노예라고? 대체 무슨 말이야? 어머니, 지금 오해하고 계세요. 저도 지금 돈 벌고 있거든요. 저희 맞벌이에요. 뭐? 출근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전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뭐? 집에서 일을 한다고? 딱 봐도 부업이네. 아니에요. 그만해. 그렇게 뻔한 거짓말에 누가 속는다고? 두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 알아서 생각하세요. 근데 전 지금 일해서 돈 벌고 있으니까 노예가 될 이유는 없어요. 계속 그러신다면 남편한테 얘기하겠어요.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일을 키우기는 싫었는지 우리 집에서 나갔다. 남편은 자상하고 착한데 저 두 사람은 왜 저럴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많이 아끼는 걸 나도 알기 때문에 남편한테 쉽사리 이 얘기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동안 두 사람은 우리 집에 발을 뚝 끊었다. 남편한테 이른다고 하길 잘했다. 효과 만점이네. 난 드디어 고민이 사라진 줄 알았지만 주말이 되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난 그날 엄마의 생일 선물을 사러 전철을 타고 백화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집 근처 역에 가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누가 내 뒤에서 등을 팍 밀쳤고 난 균형을 잃고 말았다. 다행히도 계단에 굴러떨어지진 않았지만 다리를 심하게 삐고 말았다. 그날 밤 늦게 퇴근한 남편이 내 다리를 보고는 다리가 왜 그래? 괜찮아? 실은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털어놨다. 그건 범죄잖아. 경찰에 신고하자. 근데 아무 증거도 없잖아. 요즘은 CCTV 없는 곳이 없어. 지하철역엔 분명 있을 거야. 내일 경찰 신고에 필요하다고 CCTV 영상을 요청해 볼게. 그렇게 다음 날 남편은 CCTV 영상을 집으로 가져왔고 둘이서 같이 그걸 확인했다. 말도 안 돼. 우리 엄마잖아. CCTV에는 시어머니가 내 등을 힘껏 밀친 장면이 떡하니 찍혀 있었다. 세상에, 어머님이 그 정도로 나를... 하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지만 이 마당에 숨기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져서 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당한 일을 전부 털어놨다.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그야 자기가 두 사람을 아끼는 걸 잘 아니까.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지. 너한테 몹쓸 짓을 한 것도 모자라서 계단에서 밀치기까지 하다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잠깐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나한테 맡겨줘. 혼자서 할 수 있겠어? 정말로 괜찮아? 응. 나는 그 후에 두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어머, 초밥 참 맛있어 보인다. 네, 최고급으로 주문했어요. 저번에 제가 무례했죠? 죄송해요. 그래, 알면 됐다. 우리 아들 돈으로 다 해먹고 있으니까 그만한 보답은 해야지. 그래. 내일 저녁은 고기로 준비해라. 알겠습니다. 그럼 모레는 최고급 게를 먹어볼까? 네, 준비해둘게요. 예, 이제 자기 분수를 좀 알았구나? 그래. 앞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잘하렴.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저 할 말이 있는데요. 뭐야, 빨리 안 먹으면 요리 다 식겠다. 금방 끝날 얘기예요. 어머님, 형님, 슬슬 제 노예가 되어주셔야겠는데요. 엄마? 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나랑 엄마한테 자기 노예가 되라는데? 얘야, 노예는 너겠지. 지금 무슨 말이니? 나는 웃으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남의 돈으로 밥이나 얻어먹는 것들은 노예가 돼야 한다고요.
그 논리라면 두 분이 제 노예가 돼야죠. 뭐라고? 내 아들 돈으로 잘만 살고 있는 게 누군데? 아니요. 사실 전 아드님보다 일찍 사업을 시작해서 제 회사를 경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출근 안 해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자, 여기 증거예요. 제가 함께 나온 사진이에요. 회사 이름 옆에 제 사진이랑 이름이 있죠? 나 이 회사 알아. 여고생들한테 인기 많은 화장품 브랜드. 내 친구들도 쓰는데. 이제 아시겠죠? 제 개인 연봉만 해도 1억이 넘는답니다. 자, 두 분은 제 돈으로 밥을 얻어 먹었으니까 이제부터 제 노예가 되는 거 맞죠? 잠깐만. 우리는 그런 거 몰랐으니까 무효야. 맞아. 그러면 그렇다고 진작에 말했어야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화장품 다 무료로 줄 수 있지? 내 친구들 것도 부탁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럼 나도 친구들한테 줄 것 좀 준비해줘. 며느리가 선물했다면 다들 부러워하겠지. 우선 내일까지 화장품 세트 10명분 준비해놔. 두 사람이 옆에서 신나게 떠드는데 쭉 옆방에 있던 남편이 화를 내며 들어왔다. 하연이가 했던 말 진짜였잖아. 거기다가 하연이가 돈을 잘 버는 걸 알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며느리 덕 보려고 하는 거 진짜 최악이다. 거기다 엄마 하연이를 밀쳤지? 아니야. 그냥 좀 부딪힌 거지. 뭐? 힘껏 밀치고 도망간 거 CCTV에 다 찍혔거든? 우리 그 영상 들고 경찰서로 갈 거야.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발악을 냈고 시누이는 그만두라며 펑펑 울었지만 남편은 싹 다 무시하고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다. 그리고 경찰서로 온 두 사람한테 더는 얼굴 보지 말자. 생활비도 전부 끊을 거야. 앞으로는 둘이서 잘 살아. 그 말에 두 사람은 벙찐 표정을 지었다. 다음 날 드디어 자유를 맞은 나는 쇼핑을 한 뒤 집에 가는 길 공원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노숙자처럼 쓰레기를 뒤지는 모습을 보고 말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남편과 연도 끊겼고 나랑도 남이니까 내 알 바 아니다.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었으니 지금 노예처럼 사는 거지. 다 자업자득이야.